자, 오늘 3, 4월 심화 과정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심화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번 봤던 책을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훑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체제를 갖다가 좀 달리하려고 합니다. 체제를 달리해서 어차피 뭐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뭐 5월 달, 6월 달부터 또 시작해서 뭐 7, 8월, 그다음에 9월, 10월 넘어가는 그 어떤 일종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런 음, 단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사실 전문 교과 영역을 갖다가 잘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학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전문 교과 영역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3, 4월 심화는 말 그대로 심화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갖다가 충실히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글을 갖다가 쓰고 또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고 초안을 잡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좀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전에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기출문제들을 우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과 좀 연결 지어 가지고 좀 미리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점수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그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내지는 뭐 예전에 있었던 객관식 시험 문제라든가 행정고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문제집으로 나왔는데, 전혀 새로운 정말 문제다운 문제집을 갖다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좀 더 차별화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교육학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 우리 강의를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학은 사회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육학을 관통하는 그 주요한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교육학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 교육학자들의 어떤 그 염원, 바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일맥상통, 관통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교육학자 분들 가운데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등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하신 선생님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을 갖다가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함, 방향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교육학을 바라볼 때 사실 교육학이 좀 더 쉬워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말일 수가 있는데, 음, 학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녹아들어 있고 그 녹아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자, 어, 먼저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두 명의 그 문제적 인물로부터 교육학을 갖다가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일맥상통하면서 흐르는 교육학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좌지우지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자, 그 첫 번째 인물.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적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문제적 인물이에요. 바로 루소입니다. 에밀리라고 하는 영어로는 on education 교육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제가 바로 에밀의 책 제목이 부제가 on education 영어로 그러니까 교육에 관하여 음, 문제적 인물이죠. 교육의 근대 교육, 현대 교육에까지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이 주장했던 바와는 전혀 반대, 어떻게 보면은 좀 극악무도한 그 행적을 보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상하러 나왔던 아이들을 갖다가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고 당대에 있어서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은 살인 공장이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보내지면 5세가 되기 전에 거의 7, 80%가 죽어나가고 나머지 아이들도 사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15세가 되기 이전에 또 수많은 아이들이 또 죽어나가고 그러한 것이 고아원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낳았던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던 인물이 에밀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712년에 태어나서 1778년에 죽어요. 제가 이제 시기를 갖다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적 인물과의 어떤 비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어,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타고난 본성대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 교육은 다른 말로 뭐냐? 아동중심 교육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루소에 있어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루소가 근대 현대 교육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경험중심 교육과정, 생활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러한 루소가 얘기했던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루소의 뒤를 잇는 범위주의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요. 바로 루소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범해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이라고. 대표적으로 바제도.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실과 교육이에요. 실과. 읽겠습니다. 한자로. 실제의 과목. 경험 중심이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이 잘츠만이에요. 잘츠만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을 갖다가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랬던 범해주의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적 인물로 또 얘기할 한 사람이 바로 칸트인데, 바로 칸트도 루소의 유지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연에 따르는 교육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발주의예요. 제가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unfoldment야. 아이들한테 접혀져 있던 그걸 갖다가 펴주는 거야. 그게 개발주의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페스탈로치라고.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직관교육이에요. 실물 교수. 직접 보고 관찰하고. 그래서 실문 교수예요. 바로 또 노작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뭐냐? Learning by doing. 이걸 얘기한다. 페살로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헤르바르트. 베르트가 아니야. 헤르바르트. 이 사람이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 사람 바로 다면적 흥미라고.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흥미예요, 흥미. 이게 이제 개발주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에 이르는 게 진보주의예요. 미국에서 프로그레시비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존 듀이라고. 존 듀이. 그래서 존 듀이가 강조했던 거 뭡니까? 경험 강조한다고. 그 다음에 성장을 강조해요. 성장 안에는 미성숙과 가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가소성. 우리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플라스틱. 바로 그거예요. 얼마든지 오물딱 조물딱 해서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탐구. 이 사람도 역시 흥미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험
성장, 탐구, 흥미, 계속적, 인,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존 듀이가 강조를 해요. 자, 두 번째 인물은 칸트예요. 교육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칸트를 갖다가 왜 다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칸트가 얘기한 개념 자체가 우리 교육학 전체를 갖다가 뒤 흔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교육학의 문제들은 교육학 그 칸트가 얘기했던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칸트. 이거 필기를 해 놔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죽어요. 자, 그러니까 1724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지. 그러면 18, 19, 20, 21. 400년이 됐네. 올해가 칸트가 태어난 400년이 되는 날이에요. 죽은 지 320년이 되는 해고. 그러니까 84일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예방주사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칸트가 교수 생활을 했던 동네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퀘니베르그라고요. 지금은 소련 땅이 됐어요.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교수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에 있어서 이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전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바로 이 개념이에요. 많은 교육학 선생님들이 이걸 갖다가 다루지 않아요. 근데 왜 다루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칸트가 자신의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구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을 해요. 말하자면. 우리 이제 칸트를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대 철학, 프랑스를 비롯한 현대 철학 쪽에 많은 철학자들은 칸트의 공헌에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사실은 모두 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뭐 현상학이라든지 실존주의라든지 등등. 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 이전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했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죠. 지구 요 주위를 태양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태양이고 이거를 지동설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육학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뭘 배우냐면 객관주의적 교육설, 그 다음에 구성주의적 교육설, 그 다음에 객관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이런 걸 배워요. 자,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객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라고 하는 주관이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핵심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이게 객관주의였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나 주관이 여기 있고 객관이 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컨버전이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무슨 개념이지? 이게 무슨 개념이지? 이렇게 놔두면 저걸로 비교를 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 이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고. 예전에는 객관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돼요? 주입이 된다고. 이게 객관주의예요. 그런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내가 객관을 인식을 해야 객관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요 앞에 학생들이 있는지 의자가 있는지 몰라. 아무 의미 없어. 눈 뜨면 있네. 인식이 되네. 자, 이게 바로 구성주의예요. 결국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관의 인식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나로 인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성주의예요. 옛날에는 진리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었어요. 나 바깥에서. 그래서 나를 갖다가 규정을 해줘. 근데 지금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규정이 되는 거고 내가 구성해 가는 거야. 이게 구성주의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교육학에 있어서 모든 그 개념들 내지는 어떤 지향성 자체는 칸트가 얘기한 바로 이 구성주의로부터 모두 다 출발을 해요. 모두 다 출발을 해요. 자, 그래서 루스가 얘기했던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과 칸트가 얘기한 구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학에 있어서 양대 축이에요. 두 가지 축이야. 여태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왔다는 상관없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러한 관점에서 이 두 아동중심 교육,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이거는 아동중심은 바로 얘를 뜻합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뜻해요. 얘를 뜻해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교수 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 핵심이에요.
우리 교육학에 있어서 두 가지 양대축이, 응? 저는 이제 4대장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만 양대축이 뭐냐면 교육과정하고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나머지 둘이 바로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이야.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어떻게 잘 배웠는지를 갖다 평가하는 것이 교육평가니까. 그리고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 등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옆에 사이드에 있는 거야. 교육행정이. 교육행정이 왜 들어가느냐? 선생님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라고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행정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양대축이에요. 교수학습 이론하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있어서. 바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수학습 이론을 갖다가 떠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야. 자, 우리가 교육학에 있어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돼. 예. 구성주의 뭘 갖다가 구성주의라고 얘기하느냐? 구성주의 원리를 갖다가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학생의 능동성, 자발성. 이거는 앞서 봤던 루소가 얘기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어서 뒤까지 이어지는 뭐냐면 학생들은 전부 다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잠재 능력의 핵심에는 바로 능동성과 자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능동성과 자발성이 있나 학생들이? 천만에요. 두 번째는 스캐폴딩이에요. 교사의 조력. 세 번째, 문제 해결 상황. 이걸 상정한다고. 실제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된 상황 속에서 구성주의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문제 해결 학습, 문제 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꼭 반드시 외워둬야 돼.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3대 요소라고 해도 되고 원리라고 해도 되고 첫 번째 학생의 자발성 능동성, 두 번째 교사의 조력 스캐폴딩, 세 번째 문제 해결 상황. 한 가지 더 넣기도 해요. 네 번째는 뭐냐? 협동학습. 얘를 넣어. 근데 외국 학자는 안 넣어. 우리나라 학자는 넣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거. 자, 저거 가지고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성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저 세 가지를 알고 있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 저기서부터 가지치기를 하니까. 자,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상대편에 있어요. 교과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근데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 현장에서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교사의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결정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지식 습득에 있어가지고
기초적인 집 습득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많아.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뭐가 나오느냐?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사이에서 바로 구성주의를 구성주의에 힘을 입은 바로 학자들이 좋아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루너야.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성주의를 얘기하는, 구성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학습 경험의 논리적 구성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성, 조직화, 학습 내용을 갖다가 이 양자를 갖다가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 바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합작이 돼가지고 물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한 거고,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나선형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학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나선형이야. 성장 발전이야. 그런데 딕선형으로 이렇게 쭉 가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처음에 조금 올라가는 듯해.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거는 3차원적으로 그리지 않고 2차원적으로 그려졌으니까 수평에서 뭔가 심화가 이루어져야 돼. 굉장히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다가 조금 발전. 다시 수평 이러다가 발전. 알잖아요. 우리 공부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심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이 심화라고 하는 말이 경험적인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단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가. 단계 얘기하는 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관점이야. 자, 이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관점이 되고,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느냐? 이러한 세 가지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지 구조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항상 얘기를 한다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안에, 이 구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선행학습 요소가. 그래서 이 선행학습 요소를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들어온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다른 지식의 형태로 나와. 그래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선행학습 요소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라이겔리순이, 가넨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가 전부 다 얘 얘기야. 선행 학습 요소를 갖다가 강조를 한다고. 이게 뭐예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구성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선행의 인지 구조, 선행 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화 이론. 정교화가 뭐예요? 선행 학습 요소를 발판으로 해서 거시 전략이죠. 그 다음 것을 합쳐가지고 더 발전을 하고 더 발전을 한다. 전부 다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 갖다가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루소와 칸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둘 다 18세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18세기 두 사람에 의해서 교육학에 있어서의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교육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들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이어질 겁니다. 이 두 가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